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에 댓글창에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 화폐 개혁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내용이 갑자기 많이 늘어서 오늘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댓글 보니까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던데요. 예, 사실 때만 되면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최근에 한은 총재가 또 말 꺼냈다가 이슈가 됐었죠. 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제를 다룰 마음이 그렇게 없었는데요. 유튜브를 포함해서 다른 매체에서 너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영상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식상한 측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미 다 하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의 정의나 장단점에 대해서 깊게 다루기보다는 그 부분은 가볍게 훑어보는 걸로 하고요. 예. 그냥 이번에 벌어진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일련의 해프닝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생소한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죠. 네.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돈을 보면 뒤에 숫자 0이 많이 붙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화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화의 단위만 줄이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최근에 거론된 내용은 지금의 통화 가치 1000원을 1원으로 줄이는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3,500원짜리 물건이 있으면 그거는 3.5원으로 표시되고 환율이 1달러에 1,150원이라고 하면 1.15원으로 표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1,500원이면 1.5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요. 네. 우리 한 번씩 식당이나 커피숍 메뉴판 보면 5,500원짜리 메뉴를 5.5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은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숫자 단위를 식당 자체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 한 것처럼 낮춰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느끼게 만든 그런 세일즈 방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게 이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화폐 단위 자체가 작아지니까 숫자를 읽고 쓰고 보는 것부터 계산하는 데까지 상당히 편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렇다 보니까 기관이나 기업에서 재무적인 업무 처리나 회계 장부 처리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화폐를 신규 화폐인 신권으로 교체해야 되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짱 박아놓은 숨어있던 돈들이 다 기어 나올 수밖에 없는 효과도 있고요. 이걸 우리는 지하 경제의 양성화 효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도 더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예, 화폐 개혁 과정에서 인플레가 발생해서 물건이나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오른 물가만큼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6,500원짜리 국밥이 화폐 개혁 과정에서 6.5원으로 되는 게 아니라 7원으로 올라서 표기될 수 있고요. 아니면 원래라면 5,000원짜리 상품이 5,500원으로 오를 게 화폐 개혁 이후에는 5원에서 5.5원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6원으로 상승폭을 더 크게 잡아서 그렇게 오를 수도 있는 건데요. 예, 이렇게 화폐 개혁 이후에 통화의 단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체감하는 돈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엄밀히 얘기해서 이 부분은 꼭 장점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경제가 좋아져서 기업 매출도 늘고 가계소득도 늘어서 소비가 늘어나야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소득이나 다른 변화는 전혀 없는데 단순히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늘어난 거니까 관점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효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양한 소비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소비액이 늘어난 거네요. 네.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소비액이 늘어나면 누군가는 또 돈을 많이 버는 게 되니까 경기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정부 역시 조세 수입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가게든 기업이든 소득도 같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나야 경기 활성화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가 좋아져서 일어난 현상이라기보다는 돈에 대해서 대중이 체감하는 가치가 낮아져서 나타나는 그런 일시적인 효과로 머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게 장점이다, 단점도 되는 거네요. 그럼 단점은요? 앞에서 얘기한 장점이 효과가 그렇게 없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단점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화폐 전자결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오히려 화폐개혁 과정에서 새로 찍어내야 되는 돈이나 금융 시스템 교체에 드는 비용만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국가 중에 대부분이 실패 사례로만 남아있다는 점이 이번 화폐개혁 이슈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례를 살펴보면 사실 리디노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권과 신권 교환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패 방지를 통해서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키고 화폐 거래 단위를 변경해서 돈이 한쪽 시장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목적은 괜찮네요. 네, 그런데 실제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했던 역사를 살펴보면 앞에서 얘기한 목적 달성 없이 물가 상승만 부추기고 부동산 투기까지 더 심해지면서 경제가 더 불안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터키나 짐바브웨, 베네수엘라가 화폐개혁이 실패한 국가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북한도 2009년에 화폐개혁이 실패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60년대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권 때 화폐개혁을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신권 화폐 교환을 통해서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리디노미네이션이 목적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네요. 네,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있었던 리디노미네이션 해프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이번 화폐개혁 이슈는 사실 가벼운 해프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많이 어색하게 끝난 것 같은 그런 문제로 생각되는데요. 예, 이번 화폐개혁 해프닝의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3월 25일 오전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주열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이게 최근까지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마치 당장이라도 화폐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조만간 개혁이 실행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슈를 끌어모으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떠들썩했었죠. 네. 그런데 채 한 달도 안 된 이번 달 4월 18일에는 이주열 총재가 기존에 얘기했던 맥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다른 발언들을 던지게 되는데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에 대해서 기자들이 던진 질문에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리디노미네이션은 기대 효과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하나마나 뻔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엄중해서 지금은 논의하기 좀 그렇다는 식의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거 무슨 의도인가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지난 3월 25일에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이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얘기했다가 불과 한 달도 안 된 4월 18일에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장점에 비해서 부작용도 많이 있으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게 되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앞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여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맞아요. 해당 발언이 벌어진 장소나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화폐개혁이라는 발언의 주제나 한국은행 총재라는 그 발언자의 위치를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실수나 의아하게 일회성으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많이 찝찝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도 한 국가의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 총재인데 기재위 전체 회의나 기자회견 자리에서 단순히 시차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말실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하다못해 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부서 간 소규모 회의나 작은 강연을 한다고 치더라도 내용 하나하나에 일일이 생각을 정리하고 검토해서 신중하게 얘기를 전달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그것도 기재위 전체 회의나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혀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할 리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예. 저런 높고 큰 자리에서 짜여지지 않은 즉흥적인 멘트가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게 어색해 보이는데요. 즉흥적인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해서 발언을 할 수는 있어도 저런 자리에서 상호간에 예측 불가능한 총재 개인적인 사견이 내포된 즉흥적인 멘트는 나올 수 없는 자리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맞아요. 그 자리가 즉흥적인 개인 생각 말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죠.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자신만의 주관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예. 그렇다고 설마 일부 화폐기업 관련된 테마주를 띄우려고 뭐 그랬을 리는 전혀 없을 겁니다. 네, 그건 뭐 농담이실 테고. 네, 여담이긴 한데 뭐 아무튼 여기저기 기사를 찾아봐도 이주열 총재의 이번 대응은 상당히 의아하다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진짜 이상하죠. 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뭔가 좀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우면 의심의 눈초리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난 화폐개혁 문제가 완전히 소멸돼서 끝난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의미죠? 물론 완전히 끝난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해프닝이 그냥 영화 예고편이나 인트로처럼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 향후에 이번 화폐개혁 이슈가 다시 재조명받으면서 부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화폐개혁 문제가 부각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의 내용에 대해서나 아니면 최소한 용어 정도라도 대중들이 많이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이전보다는 거부감이 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짝 예고편을 띄워놨다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슈화 시킬 수도 있다는 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화폐개혁 같은 이런 문제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뭐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굳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로 군부를 피워서 이슈화시키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화폐개혁 같은 문제일수록 큰 선거 직전에 이슈화시켜버리면 물론 정치권 입장에 따라서는 좋은 재료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중의 입장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제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부패개혁이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대안처럼 써먹든지 아니면 다른 이슈를 덮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화폐개혁 같은 이런 덩어리 큰 정책은 큰 선거 시점을 피해서 이야기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혹시라도 정치인들이 부패 청산이나 비자금 양성화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워서 사용하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대중들 간에 정서적 분열만 유발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화폐개혁 같은 부분은 선거를 피해서 딱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진행하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들어보니까 재미가 있네요. 그냥 상황이 워낙 어색하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최근에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서 김하백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